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최신 트렌드, 넥스트 빅스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글로벌 혁신 기업들, 그 다음에 제조업과 피지컬 AI에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들과 대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이제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아마 발표 시간이 1시간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발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질문이 있으시고 관심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한번 순위로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보신 것처럼 엑선모빌, GE,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엑선모빌 같은 경우는 오일 회사잖아요. 그래서 오일 회사들, 기름, 자원이죠. 그리고 GE는 제조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자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세계 상위 탑 10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사실 애플 제국의 장악한 시대로 저희가 보일 수 있는데, 이때는 아이폰이 나오면서 아이폰 안드로이드가 나오면서 애플 알파벳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그래서 이때는 데이터의 시대, 플랫폼의 시대, 이렇게 좀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 1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입니다. 엔비디아가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시총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파벳이 이제 애플을 넘어서서 지금 시총 1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조만간에 1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탑5 안에 있고, 아마존, 메타, TSMC, 테슬라, 브로드컴. 그러니까 변화는 뭘까요? 이 빨간 회사들. 이게 다 칩셋,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지금 용어로는 오늘 제일 많이 얘기할 피지컬 AI 기업들이 시총의 최상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다음에는 AI 시대.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서 다음에 넘어갈 것은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현재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이제 명확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처음에 인터넷 혁명, 초고속 인터넷이 막 깔릴 때는 IBM 델에 있으면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보고 싶었던 그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뭘까 했을 때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라는 명확한 건 알겠는데 기회가 잘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2010년도 넘어가면서 한국에도 이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뭔가 큰 변화가, 모바일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때 저는 어떻게 운이 좋게 카카오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 큰 변화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터넷 서비스들이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게임도 온라인 게임에서 어떻게 하면 작은 화면에 모바일 화면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커머스, 저희가 이제 옥션 G마켓 들어갔었잖아요. 이런 옥션 인터넷 쇼핑에서 어떻게 하면 모바일 작은 화면에서 빠르게 구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때 쿠팡이 나왔고 티몬이 나왔고,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이 이때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나와서 지금 크게 성장했고요. 그게 이제 계속 진화하면서 2018년도 되면서,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모바일로 서비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모바일 센트릭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등장했던 것이 모바일 미디어, 그 다음에 숏폼 컨텐츠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틱톡 이런 것들 숏폼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전환을, 이때 완전히 이제 모바일로 시작되는 트렌드가 변화가 있었고, 2019년도에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 손정희 아저씨가 한국에 와서 그 유명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브로드밴드 외치다가 이제 2019년도에 대한민국이 뭘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외친 거예요. AI. 첫째도 AI, 둘째도 AI. 그때 2019년도에 외쳤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한동안은 이제 언택트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남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때는 용어가 이제 언택트로 바뀌었어요. 비대면 강의라든지 사람 만나지 않고 디지털 가상에서 뭔가 업무를 하거나 만남을 이루는 언택트 회사들이 이제 많이 떴고 이때 이제 저희 뒤에 계시는 대표님과 저희가 산타라는 온라인 영상 강의를 통해서 이때 저희도 나름 이제 수혜를 얻었어요. 모든 이런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런 행사나 강의들이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는 언택트라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이것들을 이제 전환한다는 용어를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고 사실 그 전에는 또 뭐 오프라인의 비즈니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O2O라는 용어도 쓰는데 뭐 어쨌든 이게 뭐 마케팅 용어냐 이런 거나 떠나서 세상의 큰 변화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변화들을 한번 경험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다음은 뭘까 해서 제 주제를 그 다음 넥스트 빅싱을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VR, AR도 있었고 드론도 있었고 그때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음 무엇인가 하는데 결국은 2022년도 챗GPT가 나오면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벌써 생성형 AI 올해로 치면은 지금 벌써 이제 6년 차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챗GPT 혹시 쓰시는 분 있으신가요? 용감하게 한 분 계시네요. 예. 언제까지 안 쓰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AI 이제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AI 모든 게 다 AI다. AI 없이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퀴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 이게 제가 장난컨대 못 맞히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아니기 때문에. 예? 전부 아니기 때문에. 전부 아니기 때문에. 예? 한 번 하나 맞추셨어요. 또 있어요. 이분도 아닌데요. 4번도 아니네요. 정답은 끝난 다음에 제가 다음에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이제 이미 벌써 AI로 만든 거랑 실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돼버렸어요. AI가 그냥 챗GPT 마케팅 용어가 아니라 저희 일상에 벌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2026년도의 트렌드를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에이전틱 AI, 버티컬 AI, 피지컬 AI. 그러니까 그 챗GPT는 이제 범용 AI라고 하거든요. 일반 지능이라고 해서 그것은 이미 출시해서 4년 차가 됐고 앞으로 그럼 뭐가 AI는 뭐냐라고 하면 에이전스라고 하면은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집사.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답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게 아니라 액션까지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업무까지 실제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AI로 될 거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다른 서비스나 앱들과 플랫폼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제 자동화 업무까지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로 넘어가는 단계가 왔고요. 그 다음은 이제 버티컬이라고 해서 모든 영역을 AI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는 더 특화된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버티컬 AI 제조 산업에 적용됐을 때 그거를 저희는 이제 피지컬 AI 제조 산업은 이런 지능들이 그 클라우드 웹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 세계 저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연결돼서 실제 물리적인 작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오고 그걸 이제 저희가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범용 AI에서는 사실 저희도 시도를 했었어요. 제가 있었던 카카오도 팀을 만들어서 AI 준비를 했었고 네이버도 벌써 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LG라든지 SK 대기업들도 넥스트 빅싱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애플하고 구글에 종속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현대도 준비해서 하시다. 다음 단계 AI에서는 우리도 세계 중심에 한번 서보겠다라고 준비를 했는데
구글 제미나이, 그다음에 엔트로피과 같은 그 서비스들을 감히 따라갈 수 없겠더라고요. 거의. 얘네들 저희 올해 대한민국이 AI에 투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10조. 10조보다 좀 많아요. 100조라고 하더라고요. 100조. 100조면 그래도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한 3천조, 4천조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100조를 AI에다가만 투자를 하니까 그래도 사실상 뭐 작지 않은 투자 금액인데 그래서 그러면 대한민국 뭘 할 것이냐 결국은 이 버티컬 AI와 피지컬 AI의 미래를 찾는 거예요. 에이전틱 AI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개념상으로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요걸 해봤어요. 제가 지금 오늘 글로벌 협력기업 DX 교육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라이즈 산업과 연계된 행사에 왔는데 이렇게 기업과 스타트업과 관련된 행사나 세미나나 제가 지금 만남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하고 멘토링하는 것들을 제 주업인데 작년 1년 동안에 이런 행사에 얼마나 많이 참여를 했고 그 행사에 보통 5개 업체에서는 10개 업체를 만난다고 하면은 내가 작년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제는 저의 스케줄이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미나이는 구글 서비스니까 구글 캘린더에 연동을 해서 저는 이제 이런 일정들을 구글 캘린더에다가 올리니까 이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1년에 한 50에서 60회 정도를 참석을 하고 거기 평균 10개 정도의 업체를 만나면 한 1년에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의 기업을 그래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 정도 업체를 만나는구나. 그럼 제가 한 10년 정도 사업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기업들을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결론은 그러니까 단순히 웹에 있는 온라인상에 있는 정보들, 이 범용 지식들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직접 정보를 내가 입력만 하면 거기에서 이제 AI들이 정보 추출을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조금 더 캘린더에다가 그냥 단순히 오늘 이 행사만 있다, 이 행사에 간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몇 개 업체를 만나고 또 어떤 데랑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입력을 하면 결과도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얻었습니다. 결론은 사실 오늘의 얘기는 이거거든요. 입력, 데이터 입력이 좋으면 좋은 결과 나오고 데이터 입력이 없으면 사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오는 결과는 나한테 의미 없는 결과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사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테크 트렌드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버티컬 AI는 아까 말씀드린 범용 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과 비교되게 특정한 영역에서 산업별로 특화되어 있는 규정이라든지 또 많은 정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럼 과연 어떤 영역에서 어떤 버티컬에서 특화된 기존에 있는 AI 서비스와 특화돼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제가 만났던 회사들 소개를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요. 12웹스라는 회사는 영상 데이터를 AI 지능으로 학습시켜서 영상 데이터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이에요. 창업 기업이에요. 뭐냐면 범용 AI는 챗GPT는 결국 텍스트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학습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텍스트 관련된 지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12웹스는 영상 데이터는 그럼 자기들이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언어의 장벽이 있어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 아무리 글로벌 하더라도 한국어에 있어서는 네이버를 쫓아가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텍스트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써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뭐 이 정도의 번역 퀄리티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는 그쪽도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카카오가 긴장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시대까지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리 크고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는 한국 컨텐츠, 우리나라 컨텐츠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을 했는데 AI 시대는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2앱스는 영상을 그러면 저기는 범용 AI보다는 잘하겠다 그래서 이들은 영상을 이제 텍스트 키워드로 맵핑을 시킨 거예요. 각각의 영상들에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텍스트와 키워드 맵핑을 시켜가지고 어떠한 장면을 뽑아낼 적에 텍스트 자연어로만 입력을 시키면 그 영상을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챗GPT나 제미나이는 안 되느냐? 되죠.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범용 데이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조업에 계시니까 생산 현장에서 안전모를 지금 안 쓰고 있는 안전모를 벗었다. 그 장면을 뽑아달라. 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AI, 범용 AI는 서버가 돌리는데 시간이 몇 분 걸리는, 수분 걸리는데 여기 이쪽은 거의 실시간으로 수초 만에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는 산업 비즈니스 영역은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이북 쓰시는 분 계세요? 독서 하는데 이북 쓰신 분 없네요. 그러면 그냥 다 오프라인 책으로 읽으세요? 네, 다 책으로. 저도 이북이 또 디지털화하면서 이것도 다 이제는 앞으로는 다 이북으로 읽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병영에서 읽고 있거든요. 정말 날씨 좋은 날 해운대 앞에처럼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는 책을 한 장씩 넘기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좋은 체험이고 취미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책을 읽는 게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오프라인 책을 책방에 가서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책을 가방에다 이거 넣고 다니고 또 지하철에 이렇게 복잡한 데서 보기엔 또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북이 또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어서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밀리의 서재라고 하는 이북 앱 서비스예요. 모바일 앱인데 얘네들이 최근에 AI 도파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도파민이 뭐야? 그랬더니 파밍이래요. 파밍. 그러니까 농부들이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파밍을 한다. 그래서 약간 게임 요소들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춤형 큐레이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면 보통 타이틀이 있고 각 챕터, 장르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장르를 내가 보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주제별로, 챕터별로 있기도 하지만 얘는 아예 그냥 그 텍스트를 AI가 학습을 해서 내가 그 책에 키워드나 주제를 입력하면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AI다 또는 DX다 관련된 부분만 심화해서 들어가서 읽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챗봇 형태로 QA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독서의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다 바꿀지 안 바꿀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구나. 지식 습득이라는 게 독서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습관과 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켜봐야 돼. 이북이 기존에 있는 책들을 오프라인 책들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던 것처럼 얘도 그냥 한 번의 트렌드로 끝날 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독서를 완전히 바꿀 것이냐 모르겠으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밀리의 서재가 기존에 오프라인에 있는 책들의 데이터들을 다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텍스트로 다 저장을 하고 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가지고 있는 데와 IP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런 5만 개 이상의 이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 혁신 때 내가 새로운 거를 낼 수가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AI 혁신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뭔가 기존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글로벌 혁신 기업이니까 제가 경험했던 글로벌 기업들 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IBM하고 델은 시스템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IBM은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유연 근무제이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회사의 문화, 혁신적인 문화로 시작을 했고 또 IBM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기업에 이식시켜서 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도와주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이제 속했던 게 PLM이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제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제가 판매를 하는 거기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의 설계 데이터들, 도면 데이터들을 2D로 만들거나 아니면 2D에서 3D로 넘어가서 3D CAD 툴로서 그 설계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그거를 데이터 관리하고 또 거기서 넘어서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 이후에 생산과 판매까지 넘어가는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툴로서 판매가 됐고 그 기존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시스템들 ERP라든지 BI와 연동돼서 이제 전체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에 델은 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속도의 극대화를 가져왔습니다. 델의 다이렉트 모델을 가지고 이제 공급망 관리를 혁신했고요. 재고 없는 걸 가지고 혁신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데이터 기반의 영업 마케팅 관리를 했던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또는 마케팅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를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을 판매할 때까지 세일즈 리드를 만들고 그 고객의 여기서 이제 고객을 그래서 일단은 세분화합니다. 고객을 규모에 따라서 A, B, C, D 네 가지 형태로 나누고 또 이 고객을 저희가 얼마나 컨택을 했느냐, 그다음에 저희랑 얼마나 연관성 있느냐를 또 네 가지로 만듭니다. 그럼 벌써 16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고객 사이즈를 분리하고 저희 그냥 대리 그 고객을 얼마나 접근했냐를 16가지로 구분하고 또 세일즈 단계를 이렇게 5개 단계로 구분해요. 처음에 리드에서 컨택을 했냐, 컨택을 해서 견적서를 보냈느냐, 그래서 미팅을 했냐, 클로징 했냐, 그 다음에 사후관리 5개 나누니까 그러면 16개 곱하기 5개 하면 거의 100개 이상의 코호트라고 하잖아요. 그 세그멘트로 나와요. 각각에 있는 문제점, 우리가 지금 매출이 안 나와, 어디서의 문제야? 라는 게 하나 놓고, 근데 그 문제점에서 여기 왜 안 돼? 여기는 세일즈가 컨택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세일즈 컨택을 해야 되는 거고, 컨택을 많이 해서 견적서는 보냈는데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영업이 전환을 잘 못 시킨 거다. A라는 영업사원은 전환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는데 이 B라는 영업사원은 전환율이 떨어지네? 그럼 그 영업사원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게 표현하면 이런 거고요. 컨설팅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종업원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거죠. 완전히. 그것도 1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년은 4분기로 나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그거를 주 단위로 해서 주 단위로 그렇게 매트릭스로 가지고 놓고 하면 사람이 이제 좋게 표현하면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피를 말리는. 그래서 델이 이제 잘 나가기도 했고 제가 이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델은 야 이렇게 경영을 하면 망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회사는 망하지 않겠다. 개인은 말라주고 있죠. 외부에서 또 뽑으면 되니까 개인은 그럴전정.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기업이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데이터 베이스로 움직이는 게 회사가 성장하는 또 이유기도 한데 또 개인들한테 그게 맞느냐 또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리 어느 날 위기에 빠졌어요. 그렇게 오퍼레이션을 데이터베이스로 잘 돌아가는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 혁신에 취약해요. 혁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제품 나왔더니 그냥 뭐 기존에는 노키아는 블랙베리는 문을 닫았지만 걔도 그냥 휘청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변환을 해서 지금 대리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어쨌든 모바일 혁신의 변화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도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 혁신의 문화, 창의적인 창의성을 막 얘기하는데 그런 데서는 뭐냐? 제가 예를 든 게 구글과 카카오예요. 구글은 전 세계에 있는 그 직원들의 프로필이 다 링크로 되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나의 역할, 그 다음에 내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그리고 나가 속한 소속,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스킬셋, 내가 뭐 기획자냐, 마케터나 개발자냐, 뭘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인.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하고 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인바이트 해가지고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상하관계, 내 매니저만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참여했던 프로젝트 참여했던 멤버들도 나를 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면 평가라고 해요. 360도 다면 평가.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굉장히 공정하면서 객관적인 거죠. 내가 두 사람에 의해서, 위에 있는 상관에 의해서 나가 일하는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그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나의 결과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평가했던 사람들이 학점처럼 점수를 매겨주거든요. 4.0이다, 3.5다, 2.0이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해도 집에서 재택근무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오피스에 내가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결국은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업무와 동료 평가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하는 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맞냐?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출퇴근 시간 딱 9시까지 출근해. 5시에 퇴근이야. 6시에 퇴근이야. 출퇴근 시간에만 자리 지키고 있고 그게 일하는 업무의 시간이냐? 그럼 측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지금 시대에 맞느냐?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리에 있어야만 일하는 거로 평가하는 게 평가 시스템이 맞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제가 이제 아까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혁명기 시대 때는 사이드 주변에 있었고 모바일 혁명 때는 제가 중심에 쓰고 싶었는데 2010년도, 11년도에 우연한 누군가의 소개로 카카오에 있는 분과 연결이 돼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창업자분이 그럼 당신이 했던 일을 여기 와서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일로 이제 링크를 하나 딱 던져줬어요. 링크를 뚝 하나 던져줬어요.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신세계가. 거기 그 링크에는 모바일 기반의 협업 시스템, 내부에는 아지트라고 하는데 카카오 저희는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내부 직원들끼리는 아지트라고 하는 협업 툴을 쓰고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프로젝트의 히스토리가 다 남아 있었고 각 부서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 아이디어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를 올리고 댓글 달고 여러 가지 스레드가 이제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외부에서는 카카오톡이 사용자가 뭐 1000만 명이 쓰더라도 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인데 금방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 회사는 망하진 않겠다.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 사용자들 B2C 사용자들끼리 무료 메신저를 보내는 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향후에 돈을 벌고 사업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그 아이디어로 다양한 팀에서 나왔다는 걸 보고서 제가 자신 있게 합류를 결정을 했고 여기는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와 공유의 문화가 초기 카카오에 이게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초기 카카오가 이제 급성장했을 때는 데이터 공유의 문화가 결국은 회사의 성장의 핵심 경쟁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가까워지네요. 그다음 데이터를 가지고서 산업을 재정의한 두 개 혁신 기업, 글로벌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둘 다 우리나라 창업자들이 세운 기업입니다. 차트 매트릭스는 기존의 그 음반 산업을 개혁을 했어요. 음반 산업은 아티스트가 음반을 하나 내면, 음악을 하나 내면 예전에 같은 경우는 특정을 뭘로 하나요? TV에 나오는 횟수, 그다음에 음반 판매량 이런 걸로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 산업이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CD로 듣고 카세트 테이프로 듣지 않는데 예전 방식으로 빌보드 차트에 1위였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창업자가,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2016년도에 만났었는데 디지털 SNS,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음악을 런칭하고 그거를 좋아요, 댓글, 그다음에 구독, 공유 이 숫자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새로운 차트, 인덱스를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차트 매트릭스입니다. 초기에는 뭐 이게 될까, 이거 가지고 돈을 벌까 이런 여러 가지 또 의문점들이 많았는데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한국계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과 연계가 돼서 그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때 이제 K-팝 스타들도 해외에다가 조금 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국내는 뭐 공중파다 이거 다 하는데 해외에 홍보해야 되니까 이런 데만 제휴를 해서 그쪽에 SNS에 런칭하고 이 서비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K-팝이 터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음악 K-뮤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같이 동방선장해가지고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그런 혁신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프로는 축구에 관련된 거예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 없네요. 여기 한 분이 안 계시네요. 저는 되게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카카오톡을 가지고 글로벌 축구 클럽들과 뭔가 같이 제휴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서울대 축구 동아리에 있는 친구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니까 과연 우리들의 문제가 뭘까를 본인들이 먼저 한번 진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위에다 설치해놓고 자기들의 움직임을 다 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뭔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그걸 개선했더니 승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쓴 게 아니고 다른 데다가도 적용하면 되겠네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외에 있는 빅클럽에다가 제안을 해본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빅클럽들은 자체 전력 분석가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선뜻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지금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10부 리그예요. 10부 리그. 1부부터 2부, 3부 다 거기서 3부 리그 정도에 있는 기업에 있는 감독들이나 코치들은 관심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는 전력 기업관을 또 한 사람을 채택하고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솔루션이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거기부터 이제 공략을 해서 지금 뭐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여줄 수 있는데 굉장히 고도화돼서 이 솔루션들이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많은 프로축구 기업들이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선수 하나하나의 동선 움직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고성능 36도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서 다 데이터로 수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저희 뭐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골을 넣으면 작땡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골을 못 넣으면 지는 거고 골만 잘 들면 90분 동안 놀고 있다가 골 하나 넣으면 이제 영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인 혁신의 흐름이고 그러면 제조업과 관련된 AI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시간이 모자라면 다음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어져서 하겠습니다. 제조업의 위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비가 노화되고 고령화되고 중국에 추격이 있다. 다 아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례들, 글로벌 기업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 기업들을 보듯이 결국 데이터 표준화가 중요하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 그럼 우리 제조업은 어떻게 디지털화를 할 것이냐? 그거를 기업에 있는 기관 시스템과 통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럼 결국 이제 AI 기술이 계속 고도로 발전되면은 그거를 직능화하고 자동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식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 지멘스, 에너지솔루션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저희랑 좀 더 먼 얘기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알 필요는 있잖아요. 현대자동차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장을 360도 카메라로 다 찍은 거예요. 비디오 카메라로 다 찍어서 가상의 3D 공간을 하나 만들어요. 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새로 구축할 공장의 공정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어디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건데, 결국은 공장을 돌리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전력이고 에너지잖아요. 그거를 최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이 되고 전력 절감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유럽은 탄소 배출과 연관되니까 ESG 활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새로 공장을 만들 때, 글로벌 공장을 만들 때 한국인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자동화된 걸 가지고 교육도구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강이라고 해요. 인터넷 강의를 만드는 솔루션, 저희가 했었던 솔루션을 활용한 건데, 뭐 현대자동차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30년 동안 한 영역을 깊게 파셨던 장인들이 계시잖아요. 용접만 30년 했다. 아니면 뭐 도장만 했다.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안목지를 회사가 전수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장되는 위기고, 뭐 오프라인 교육하면 되지 않느냐. 요즘에 이렇게 턴오버가 심하고, 노트북에다가 웹캠 하나 달고 PPT 화면 띄워서 이렇게 강의하듯이 하면 이게 그냥 영상으로 남아서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업무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영상 업무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업무 매뉴얼을 영상을 갖다가 자연어와 매핑을 시킨다라는 그 기술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수많은 업무 매뉴얼을 쌓거나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죠. 그냥 AI에다가 치면 내가 알아서 다 분석해서 굉장히 보기 쉽게, 알기 쉽게 다 알려주니까, 이게 결국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이 AI로 전환되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간담회가 원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방금까지 했던 거 내용에서 질문이 많이 없으시면 제가 이제 나머지 내용을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나중에 끊었어요. 혹시 맨 뒤에 계신 분 혹시 좀 발표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발표를 제가 굉장히 잘했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기업 아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가 온라인 강의를 쉽게 만들어서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새로 입사하시는 분들 또는 해외 공장의 외국인들한테 전수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대기업의 사례예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자체 LLM을 구축해서 ADAX라는 자체 범용 AI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구축을 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에다가 공유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자체 LLM에 돌려서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SK에 아시는 분 통해서 확인하니까
성능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결과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아서 실제 외부 LMM,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것들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또 쓸 수는 없으니까 SK가 이제 국내 대한민국의 KLMM이라고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한국의 범용 AI를 개발하는 거에 참여를 해서 여기도 이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고, 네이버는 하이버 클로바 X라고 하는 자체 LMM 구축을 했고, 요걸 했던 분이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 AI 전략을 짜고 계시죠. 그래서 그 네이버는 여기에 이제 KLMM에 참여를 했고, 네이버가 이걸 가지고 지금 중동이라든지 해외에 확산을 시키는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범용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이 시총 1위부터 10위 차지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큰 투자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따라가겠다, 따라가다가 가랑이에 찢어지겠다 해가지고 카카오는 카카오톡에 특화된 모델, 그래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하면 대화 내용 안에서 잘 저장해서 그 내용을 내가 읽지 못했던 내용을 요약해 준다든지 이거를 정리해서 주는 그걸 이제 카나나라고 하는데, 톡에 특화된 모델만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오픈 AI와 협업한다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물론 웹이나 온라인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도 볼 수 있겠지만 사내에 가지고 있는 밖으로 절대 내보낼 수 없는 보안 데이터들은 사내 안에서 폐쇄형으로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면 보고 썼을 때 제일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사내에 있는 법률, 라이센스 정책들, 사내 규정들, 인사 총무 규정들, 이런 것들은 개별 비서라고 해서 업무 비서라고 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보고서 대행, 보고서 대리, 보고서 에이전트, 그다음 인사 총무 에이전트, 이런 에이전트들이 외부인들은 쓰지 못하는 폐쇄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한 게 이부 테크니컬 에러가 또 생겼네요. 안 넘어가요. 제가 하나 추가한 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 이제 CES 2026년 지난주에 썼던 내용을 좀 추가해서 가져왔어요. 네, 복구가 됐네요. 요거를 추가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CS 2026년 여러분 다 보셨죠? 네, 그냥 제가 정리하는 거로만 해서 피지컬 AI 거의 이번에 CES는 피지컬 AI 얘기로만 처음부터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키노트 시작을 엔비디아 젠슨 왕이 발표를 한 거죠.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하면은 GPU를 만드는 칩셋으로 시총 1위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AI 엔진을 탑재하고 그거를 피지컬 AI, 이게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파트너들과 제휴해서 제품을 빠르게 낼 수 있는 플랫폼 전략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이 모바일 시대에 넘어갈 적에 애플은 모든 걸 다 애플 생태계 내에서 만들어냈잖아요. 애플이 제조도 하고 칩셋부터 시작해서 아이폰 하드웨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OS 소프트웨어를 다 제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앱스토어만 이제 개발자들한테 오픈해서 가는 그런 생태계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비슷한 형태인 거고, 반면에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OS를 가지고 그 OS를 가지고 삼성이든 LG든 그때 당시 LG가 있었으니까 모든 중국에 있는 모든
제조사들이 거기 기기에 맞게 구글 안드로이드의 역할을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시작해서 다리, 허리. 그래서 얘가 예전에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영상장에 투입된 바퀴가 있는 폼팩터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 크기를 다 배송, 이동을 하고 공장 라인에서는 사람 대신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실제 하는 모베드가 보여지면서 이게 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10% 그 큰 주식이 한 번에 그냥 빵 뛰었잖아요. 여러분들 좀 수익을 보셨나요? 이게 왜 깜부치킨 나올 때만 해도 그때 사는 거 알았잖아요. 왜 못 살까요, 저희는? 예. 깜부치킨 우리 댄스랑하고 현대자동차랑 항상 이재용 성우님 오셨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큰 일을 벌리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선언한 거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LG는 가전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용 로봇을 보여줬는데 클로드라고 하는 얘예요. 얘가 보여줬는데 이거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약간 실망했다라고 해요. 속도라든지 이게 뭐냐면은 그래 빨래하고 요리하는 거 세탁기 나오고 냉장고 나와서 인간의 노동을 많이 줄였어. 근데 여전히 빨래할 때에는 세탁기에다가 물건을 넣고 세탁이 끝나면 빼내고 건조기에다 넣고 빼고 갠다. 인간의 노동이 여전히 개입이 되네. 그것까지도 이제 다 바꿔보자, 하지 말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가정용 로봇인데 얘가 이제 빨래도 개고 설거지할 때 이동도 시키고 하는 건데 속도가 이제 좀 느린다고 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대치는 못 미쳤는데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계속 보셔왔지만 이 B2B에서 일단은 기계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런 가정용 B2C는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전을 보여준 거고 공장에서 우리가 로봇을 보게 되면 그 몇 년 이후에는 가정용에서도 이제 볼 거라고 생각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로봇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네들이 뭐 권투도 하고 쿵우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보여줬는데 근데 그냥 쇼업이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보여주는 즐김으로서의 로봇의 역할은 이미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보여줬다라고 해서 크게 여기서 뭔가 전문가들한테 인정을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가지 못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업체, 대다수가 다 이제 보여주는 대기업들 외에는 다 중국 로봇 업체니까 뭐 유니티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이런 대량 생산을 하는 서플라이 체인과 여러 가지 실패를 통해서 나오는 경험들이 축적됐을 때 과연 이후에 얼마나 강력한 걸 보여줄까라는 이제 왠지 모를 두려움 그런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중소기업 얘기예요. 여러분들 중소제조기업 지금 근무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인투인이라는 회사는 의료기기 유통을 오랫동안 해왔던 예전에 종로의료기라는 회사명이었는데 거기 그 창업자, 설립자분이 이세 대표님한테 넘기면서 이분이 새로운 분이 이제 뭔가 회사를 새롭게 젊은 기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변모하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처음에 유통했던 기기가 이거예요. 여자분들의 그 임신 가임기 테스트하는 건데 기존에 임신 테스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타액으로 임신 가임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이제 타액을 가지고 이 기기에 넣으면은 임신 가임기에 이제 산성화가 된다고 해서 산성화되는 지표를 보고서 그 측정을 하는데
처음에 요 가임기를 측정하는 요 기계 하나가 있었는데 요거를 앱을 만들어서 전체 이제 서비스화 전환을 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성들한테는 이게 이제 비뇨기과 가면은 측정을 하는 건데 정자의 활동성 체크, 이게 뭐 TV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정자 활동성이 얼마나 좋다, 몇 개다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기기를 스마트폰에 넣으면 보여줄 수가 있는 기기를 하나 더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호흡기 강화하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라인업을 하나씩 늘려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소품종 소량 생산에서 라인업이 늘어나고 다품종이 되고, 이제는 스케일업 확장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생산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생산 관리에 이제 성장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했던 인투비 했던 전략은 중소기업이 이제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글로벌 헬스케어 회사로 변모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내걸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삼성전자가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과 같이 중소 상생 협력 프로그램, 그거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생산관리 전문가분, 오랫동안 그쪽의 영역에서 전문가분이 거의 은퇴 시기 때 이쪽으로 멘토 역할을 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멘토링을 받다가 핏이 맞아서 영입 제안을 해서 영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기존에 있는 뭐 전통적인 또는 시스템화되지 않은 생산관리 공정을 재설계하고 표준화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전체적으로 불량품이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생산성이 당연히 향상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외의 바이어들과 영업을 해서 글로벌 기업까지 독점권을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P&G와 계약을 하는 그런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님이 결국은 생산관리의 문제점을 내부에 있는 분들과는 해결을 하지 못했고,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큰 규모의 시스템을 만들어 경험했던 분을 통해서 혁신했던 그런 사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이프웨어라는 회사는 제가 직접 실무자로 담당을 했었던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 회사는 에어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입는 에어백이에요. 입는 에어백이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산업용 추락할 때 자동으로 얘가 에어백이 터지면서 척추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TV에도 굉장히 매일매일 산업 현장에서 추락사 사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크용 오토바이 탈 때 사고 날 때 얘가 에어백 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런칭하려고 하는 게 힙 벨트형으로 해서 노인분들 75세 초고령자 노인분들은 한번 넘어지시면 고관절이 다 부러지셔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트형으로 에어백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사가 7년 동안 R&D 과제를, 이 혁신 제품 만들기 위해서 R&D 과제, 정부 과제를 하면서 이거를 상용화하고, 실제 이걸 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공공기관 도입하고, 그다음에 대기업 도입해서 이제는 뭔가 해외로 나갈 때가 됐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셨고, 저도 생각했을 때 이런 혁신 제품은,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에 장벽이 없는 거고, 문화라든지 언어에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자신 있다 해가지고 이제 합류를 했는데, 사실 저는 글로벌 사업 개발로 합류를 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제품은 글로벌 진출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에는 있기는 있어요. 일본에도 뭐 한 50년 된 그 제품이 있었고 유럽에도 있었는데 그들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속적인 혁신을 하지 못해서 이 산업 현장에서 추락 낙상은 이 세이프웨어가 거의 유일하게 실증이 많이 됐고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품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데 해외 나가서 소개만 하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같이 나가면 뭐 거의 이 에어백은 그래서 뭐
CES 혁신상이라든지 에디슨 혁신상 이런 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부의 시스템은 여전히 구시대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대표님은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서 이렇게 라인업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성공 사례 거둬서 우리는 뭐 유니콘 이 회사뿐만 아니라 더 크게 발전해서 상장도 하겠다 이런 비전이 명확한데 이게 직원들까지 전달이 안 돼 있어요. 직원들은 실제 현업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인재 채용이 안 된다. 이런 중소기업으로는 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실제 담당자분들은 나는 디자이너로 왔는데 뭐 마케팅 컨텐츠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라고 그러고 없으니까 담당자 없으니까 그럼 해외에 전시회 같이 따라갔더니 거기서 관심 있다고 하니까는 고객한테 전달하고 영업도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내가 뭐냐 경력 개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래라인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는 업무의 프로세스가 병목이 생긴다. 왜 이렇게 느리냐 우리는 생산, 조달 그래서 인증도 받아야 되는데 인증도 느리고 레벨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래서 해외 나갔더니 파트너들 관심 많은데 우리 제품이 없어서 좀 전달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제가 느꼈을 때 무력감, 학습 때 무력감. 뭔가 해도 안 돼요. 그럼 제가 물어보면 아니, 뭐 문제가 있으면은 얘기하셔야죠. 지금 뭐 여기가 뭐 100명, 200명 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대표님 바로 10명밖에 안 되는 대표님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그런데 얘기했죠. 제가 안 했겠어요? 이런 거예요. 해도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학습 때 무력감. 그래서 야가 아니에요. 저희 대표님이 이제 저랑 동기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떤 회사이고 우리 회사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우리 세이프에는 웨어러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비전을 정의하고 우리가 그러면 해외든 국내든 어떤 포지션, 그다음에 어떤 시장에 누구와 경쟁을 할 것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래서 제품 라인업이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이미 검증된 B2B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니까 B2B부터 하자. 선택과 집중이죠. 그것만 하자 일단. 바이크라든지 노인 낙상 이거는 뭐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리고 그거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종업원들과 공유하고 정렬하자.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그게 나오면 KPI 목표와 KPI 비전과 KPI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고 본부 단위로 조직을 만들어서 마케팅 본부 만들고 그다음에 생산관리 본부 만들고 그리고 R&D 조직 만들고 디자이너 그룹으로 나눠서 본부별로 책임자를 놓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하는 업무들이 명확해지고 아까 이제 그 디자이너는 결국은 마케팅 본부로 합류를 해서 커리어를 이제 전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인재를 찾는다. 근데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안 온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잡구리야 사람이나 올리면은 당연히 안 오죠. 배급자를 가려고 하고. 근데 결국은 더 집요하게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재들을 찾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들이 이력서 내는 거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웃바운드로 전화를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우리 비전이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사람의 안전을 책임지는 에어백 회사이고 이거 현재는 B2B 시장에서 대기업들,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검증이 됐고 이걸 가지고 글로벌한 회사로 나갈 것이고 또 돈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RNA에 나와야 거기에 맞는 인재를 찾을 수 있고 그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기다리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그다음에 글로벌에 맞는 인재를 다행히 이제 찾았습니다. 거의 한 80명, 90명을 뒤져서 찾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회사의 미션을 먼저 정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석해서 차별성을 찾고 그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우선순위 정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은 결국은 일하는 방식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 전환.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다가 거기에 이제 바퀴 하나 더 달고 반폭 타이어 단다고 해서 또 거기다가 뭔가 날개를 하나 단다고 해서 자동차 업그레이드 되는 게 끝이 아니라 얘가 굴러가다가 갑자기 트랜스포메이션 서가지고서 로봇이 되잖아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회사의 DNA 체질이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실 DX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DNA가 다 바뀌어야 되는데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룹 채팅에서 급하니까 일이 많고 담당자가 없으니 급하니까 이제 채팅방에다가 대표가 딱 올리면 문서 줘, 답변 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룹 챗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휘발성으로 기록도 안 남고 나중에 그게 지식이 말 그대로 데이터 표준화가 안 되고 지식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일 처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룹웨어를 도입해야 된다. 제가 아까 카카오 가면서 깜짝 놀랐던 그 모바일 기반의 협력 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에서 잔디라고 하는 툴이 있는데 여러 개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하나 잔디를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메시지 기반으로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담당자한테 뭔가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전화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우리 MZ 세대들한테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답변을 하는 건데 이제는 지금 메신저 잔디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과거 방식으로 일했던 분은 잔디 안 봐요. 나는 잔디 안 본다. 나는 카톡도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전반적인 회사의 공통 프로토콜, 일하는 프로토콜이 잔디 안 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잔디를 보냈잖아요. 전사 공지 잔디를 보냈잖아요. 미팅 어디서 모이로 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 그래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모바일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이거는 노트북이 없고 전화가 없고 전화는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 항상 봐야 되니까 메시지 보듯이 빠른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의 메시징 그룹웨어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혁신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도입을 했고요.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기존에는 나스 서버에다가 다 올렸어요. 나스 서버가 뭐냐면은 서버에다가 스토리지 하나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용량 많은 스토리지에다가 다 쌓는 거거든요. 이게 20년 전에 제가 IBM 델 다닐 때 팔았던 그 솔루션을 아직도 지금 2023년도에 쓰고 있다고 말이 안 돼. 예전에 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속도도 느리고 효율성도 없지만 보안에 취약해요. 해킹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해킹을 당했대요.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다행히 한 번 마지막에 날아간 거는 뭐 복구를 해가지고 1년 전 데이터들은 살아있는데 다행히 그전 데이터들은 이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뭐 여러 개 서버 있지만 그중에 이제 구글 드라이버로 바꿔서 아까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링크 하나 보내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고 링크를 통해서 다 보내면 그 링크 클릭하면은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보안을 요구하는 설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설계 데이터를 만들었던 설계자가 퇴사하면서 그 들고 나가면 이걸 완전히 경쟁사한테 새로 만들어주는 경쟁사 하나 만들어주는 꼴이니까 거기에는 권한이라든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뭐 그분과 특별 계획을 한다든지 그 담당자와 그 외에 마케팅이나 디자인이나 다른 생산관리 그쪽에서는 모든 전사분들이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같이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럼 생산관리 입장에서도 담당자가 기존에 이제 수기랑 엑셀로 관리해서 생산관리 본부장님한테 보고했던 체계에서 맨날 빠꾸가 나는 거예요. 중소기업 빠꾸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시스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나갔다가 고객사에 나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회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모로 나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전시회 때는 데모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관리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수기 관리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재고 자산 관리를 할 적에 항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재고 숫자 도입을 해서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하도록 했고, 이게 향후에는 ERP 경영진이 한 번에 회사의 자산과 재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요. 여기 영업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이제 사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야 우리 회사 큰일 났어, 열심히 해야지, 으쌰으쌰 화이팅 화이팅, 자 나가서 열심히 하자, 이게 옛날 방식이잖아요. 그거를 아까 퍼널 관리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제품에 관심을 보였던 리드 단계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컨택 사람, 그리고 견적 보내고, 그리고 사후 관리하는 이런 퍼널 단위의 영업 파이프라인을 수취하는 거를 이제 그래서 어쨌든 회사가 바꾸기 위해서 시스템 도입하는 것까지를 했는데, 결국은 AI 전환까지는 아직 그 변환을 못 간 게, 여기서는 이제 여전히 이제 숙제인 거예요. 솔루션을 도입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게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변화에 진통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트랜스포메이션은 현업에 있는 담당자 또는 몇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전사 전략으로 전 직원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문화입니다. 결국은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 문화란 뭐냐, 기업의 문화란 뭐냐, 대표가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 종업원들이, 멤버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는 이렇게 일할 것이야, 네이버 직원은 이렇게 할 것 같아, 카카오 직원이라면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되든 안 되든 실패하더라도 문화냐, 아니면 그냥 상하관계로 시키는 것만 하고 딱 퇴근만 하면 갈 생각만 하고 딱 59분에 짐 싸고 있고 이런 환경이냐는, 그게 이제 결국은 문화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거의 한 500개에서 1000개 1년에 만나다 보니까 기업을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게 기업 문화. 이 회사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처음에 배달의 민족 만났을 때 여기는 뭔가 다르다, 회사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느끼고, 그리고 분명히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들이 눈에 보이는 수치가 안 나타나고, 이게 대표님들 있을 때는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제3자인 저처럼 외부자들이 봤을 때는 그게 보여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문화가 중요한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